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3분의 2를 채우지는 못해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대일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을 막는 한국당은 신친일이냐고 압박했고 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을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상주에서 올 들어 일어난 내륙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전북 군산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시위가 또다시 열려 반중국 정서를 표출했습니다. 친중파의 소행으로 보이는 무차별 시민 폭행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의회 선거가 우리에게 이번처럼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 정부의 향후 자세, 태도를 가늠해보는 잣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결과는 일본 연립여당의 승리였습니다. 의석수가 과반을 넘겼고 비록 개헌 발의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아베 정부에게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베는 결과에 윤곽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논의가 안 될 거다. 하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4석이 걸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으로 연립여당이 71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70석과 합치면 141석으로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인 123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바꿔 이른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 추진에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전체 3분의 2석인 164석이 필요한데 일부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을 끌어모아도 160석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의 관심사에서 개헌은 뒷전이란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아베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투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개헌 세력을 확보하는지 묻는 선거가 아니라고 말하며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개헌 추진은 어려워졌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방송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은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미국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문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하송현입니다. 우리 정부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일본에 겁먹지 말자, 정부가 지금 이순신과 서희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로 대응에 자신감을 드러냈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일본이 한국 정권을 바꿔보겠다는 내정 간섭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선 기자입니다. 일본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연일 여론전 전면에 나서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는 정식 재소전 탐색전이라면서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만 맞대응 카드를 함께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조 수석은 제일 좋은 건 외교적 타결이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엔 싸워서 이겨야 한다며 국민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가세했습니다. 문 특보는 학자의 견해라는 전제하에 일본의 경제 보복은 내정 간섭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내가 안 되겠다. 한번 바꾸고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인 것 아니냐. 그건 사실 내장 간섭이랑 상관이 아닙니다. 야당에선 반일 감정을 선동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청와대 내부 기류가 강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가 이번 사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해법의 길은 열어두되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할 경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위를 높여 전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친일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경제 보복 때문에라도 추경 처리가 시급한데 한국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으니 그거야말로 친일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한국당은 여당이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추경 처리 가능성은 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추경을 볼모로 조건을 거듭 바꾼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건 없는 처리 요구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 앞에서 대응령 추경 증액을 막는 건 친일이라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방장관의 임건희한 처리를 막기 위해 추경을 포기한 건 민주당이라고 맞섰습니다. 정경도 장관이 뭐길래 그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추경까지 걷어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친일 주장에 대해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서 맞받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친일 프레임을 이용한다며 한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습니다. 지금이 과연 국민을 향해 반일 선동을 할 때인가? 오늘로 추경안은 89일째 계류 중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야는 최악의 경우 추경안이 무산돼도 상대방이 역풍을 맞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다시 만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어제 경북 쪽에 계신 분들은 지진 때문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규모 3.9의 지진이 상주에서 발생했는데 경북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남쪽, 동해안 일대의 지진이 긴장을 높였는데 이제 내륙 쪽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주택가. CCTV 화면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립니다. 진동은 10초 가까이 계속됩니다. 주택 마당과 인근 주차장에서도 강한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기차 지나가는 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2, 3초 정도 진동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좀 진동이 울려서 놀랬던 기억이. 어제 오전 11시 4분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3.9. 창문이 흔들리고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만한 진도 4 수준의 진동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경북뿐 아니라 충북과 대전, 더 멀리 떨어진 수도권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놀란 시민들의 신고 건수가 300건에 육박했습니다. 교회에 있었는데 스크린이 이렇게 흔들렸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지진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규모 3.9 지진 이후 규모 1.5 여진이 잇따른 가운데 기상청은 추가 여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오늘 오전 1시 15분쯤 전북 군산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지랑은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50km 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최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을 찾은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 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약속한 적도 없고 또 훈련을 실제 중단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공세적인 훈련이 아니라 전환기용 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매년 열리는 에스펀 안보 포럼에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 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한 안보 핵심 인사입니다. 최 비서관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북미 실무 협상을 연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서 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자신이 아는 한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did not promise the cancellation of this upcoming joint military exercise. 8월 예정된 연합훈련의 성격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규정했는지도 밝혔습니다. This nature of the exercise is not offensive. It's a transitional, and it's for the sake of strengthening the alliance.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훈련이 있으면 대화를 중단해왔다면서 이번 북한의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함께 패널로 나온 수미테리 전 CIA 분석관도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거나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화가 이뤄지면서 한때 평균 20일마다 진행되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사라지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서 포기한 게 없다는 미 워싱턴 주류의 비판론을 반박한 겁니다. 왜 북한과의 비핵화 과정이 계속돼야 하는지는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And also, as a citizen of Seoul, a city of more than 10 million population, located in the 40 miles south of the DMZ, war and peace is not a choice.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한일 갈등,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와 함께 북미 협상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거의 매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는 홍콩의 송환법 시위가 이젠 친중국, 반중국 양쪽의 맞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양쪽 시위대가 하루 사이로 집회를 벌였고 친중파로 보이는 흰옷 입은 괴한들이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영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붉은 휘장을 향해 시위대가 검은 페인트를 던집니다. 건물 벽엔 반중국 구호들이 쓰여졌습니다. 주최 측 추산 43만 명, 경찰 추산 13만 명이 참여한 송환법 반대 행진은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일부 시위대가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건물 앞으로 이동해 반중국 정서를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To convey to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 world our firm and reasoned commitment to safeguard our freedom. 중국 정부기관을 향한 전례 없는 공격에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시위대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홍콩 정부도 법에 따라 심각한 방식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밤 홍콩의 한 지하철역에선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시위대를 상징하는 검은 옷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들이 폭력 조직인 삼합회 조직원들로 보였다고 전했는데 현지 언론들은 송환법 반대 시위에 불만을 품은 친중파의 소행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인 토요일엔 친중 진영이 송환법 반대 시위에 맞서는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31만 명, 경찰 추산 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시위를 앞두고 대량 폭발물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사태는 갈수록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환 대표 등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자신들 주장을 피력하다가 역설적으로 분식회계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을 했는데 발언 막판에는 나라가 어렵다며 눈물로 호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태환 대표가 말한 그게 바로 분식회계라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2015년 전까지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평가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5년 말에야 가치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부랴부랴 이를 반영해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19일 열린 김태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삼성 측은 이 같은 해명이 거짓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부터 이미 콜옵션 가치를 평가했고 이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앞선 해명을 스스로 뒤집은 상황,
그러자 삼성 측은 다른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자본 잠식에 빠지게 돼 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가 장부상 자본 잠식에 놓이게 된 만큼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이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면 삼성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바이오 산업의 미래 등 수사와는 관계없는 부분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분쟁 등 경제 상황과 국익까지 언급하면서 막판에는 눈물을 보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논리라며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정의 차질이 빚어졌지만 영장 재청구 등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오늘 구속돼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보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란과 서방 세계가 바다 위에서 자꾸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해병대가 이란 유조선을 납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특히 무장대원들이 복면을 쓰고 배 위에 올라가 진압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두바이에서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향해 이란 해군이 접근합니다. 고속정과 헬기까지 동원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Change your course to 360 degrees immediately. If you obey, you will be safe. Over. 스테나 임페로호가 항해를 계속하자 헬기에 타고 있던 이란 무장대원들이 복면을 쓰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밧줄을 타고 갑판에 내려 빠른 속도로 조타실로 향하고 이후 스테나 임페로호는 바다에 멈춰섭니다. 영국 해군 몬트루즈 함이 이란 측에 경고 무선을 보냈지만 억류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Please confirm that you are not intending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by unlawfully attempting to board the MV Senator. 이란은 스테나 임페로호가 식별 장치를 끄고 정해진 항로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란 어선을 충돌하고도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원 23명의 신변은 안전하게 보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전 형태가 이달 초 지브롤터 해상에서 이루어진 영국 해병대 이란 유조선 납포 당시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보복 작전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이 영국에게 유조선 맞교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관건은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화를 통해 40년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는 등 이란 일각에서는 대화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중미 카리브해 쪽에서도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정찰기와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 베네수엘라 전투기가 근접거리 상공에서 딱 맞닥뜨린 겁니다. 다행히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양측은 영공 침범 여부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남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난 19일 베네수엘라 북쪽 카리브해 상공에서 정찰 중이던 미국 해군 정찰기 옆에 베네수엘라의 러시아제 수호위 전투기가 비행합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이 전투기가 안전하지 않은 근접한 거리에서 정찰기와 승무원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찰기는 국제 공역에서 비행하며 상시적인 임무 수행 중이었다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무책임한 군사적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영공을 침범한 도발이었다며 대응은 정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9일에는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군 고위층 4명에 대해 경제 제재를 추가로 발표한 날입니다.
이후 지난 주말에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비동맹 운동 회의가 열려 경제 군사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이란의 외무장관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반테러리즘 회의에 참석한 뒤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하며 마두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네, 새 아파트라면 단지 내 시설들도 당연히 모두 새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멀쩡하게 보이는 승강기가 사실은 외장만 새 것이고 시설 자체는 중고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안전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이유가 뭔지 강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건설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자재들을 승강기로 옮깁니다. 이 승강기는 공사가 끝나면 입주민들이 타게 될 승강기입니다. 이 틈으로 각종 이물질이 많이 유입돼서 제대로 동작이 될 수가 없죠. 이것도 다 흠집 난 상태로 고객한테 그냥 인도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 도중 사용된 승강기는 부품 일부를 교체하고 외장을 고친 뒤 새 승강기인 양 입주민들에게 넘겨집니다. 외장적으로는 이게 다 가려질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깔끔해요. 이 내부 안에 로프가 늘어나면요. 하루에 50건을 움직인다 그러면 공사용으로 사용하면 10배가 넘는다는. 공사 초기엔 일반적으로 인력과 자재를 건물 외벽에 공사용 리프트를 설치해 옮깁니다. 하지만 아파트 골조 공사가 끝나면 승강기를 설치해 리프트 대신 운반용으로 사용합니다.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는데 때로 길게는 1년 가까이 승강기를 공사에 사용합니다. 건설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재 마감 다 해놓고 다 하려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입주 시기가 다 있고 한데 그거를 늦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최소 몇 개월이든 2년이든 간에 공사용을 사용하고 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이 신품이 아닌 거를 받는다고 만약에 알면은 상당히 불안하고. 정부도 최근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건설사와 승강기 업체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지난 20일은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날 딱 맞춰서 민간 회사의 무인 우주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었다가 일정이 아쉽게 틀어졌는데요. 그렇긴 해도 미국은 명실공히 우주 강국이고 오는 2024년에 또 한 번 우주인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미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50년 전 달 착륙에 성공했던 아폴로 11호가 발사됐던 곳. 미국 로켓 발사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입니다. 먼 발치에서 로켓과 발사대 등을 조립하고 수리하는 조립동 건물과 발사장이 보입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상징적 건물과 시설입니다. 나사는 오늘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무인 우주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그 계획을 사흘 연기했습니다. 점화 장치 등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로켓은 이틀 동안 비행해 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할 250여 개 연구재료와 필요 물품들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기관인 나사가 이처럼 민간 기업과 함께 로켓 발사와 우주 개발 사업을 한 것은 10년 전부터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은 민간에 내주고 나사는 달이나 화성 탐사 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We're looking forward to being one customer of many customers in a robust commercial marketplace in low Earth orbit so that we can drive down cost and increase access in ways that 나사는 지난 5월 오는 2024년에 우주인을 달에 다시 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도 앞다퉈 달 탐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까지 참가한 우주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현재 제주 서부와 북부 지역으로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떨어지던 빗방울은 점차 약해져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중복답게 날이 뜨겁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2도, 대전과 춘천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폭염이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세계 10대 수출국 대부분이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가팔랐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올해 들어 4월까지 상품 수출액이 증가한 나라는 중국과 미국 2개국뿐이었습니다. 나머지 8개국의 수출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WTO는 세계 7위 수출국인 한국의 수출액이 1억 814억 달러 정도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위 수출국 독일이 6.4%가 감소해 한국 다음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감소세가 큰 나라는 일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 순위는 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는 5.2%, 홍콩은 3.9%, 영국도 2.4% 수출이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5월 수출 실적이 나온 아시아 국가의 올해 성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7.4%, 일본이 6.3%, 홍콩은 4.3% 각각 수출이 줄어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전체 무역이 위축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네, 태국에서는 한국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도 성업하고 또 한국어 공인시험에도 한 번에 수천 명씩 응시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방콕 유석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태국 우돈타니 지방에 있는 한 학교 운동장에 수험생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라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입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태국에서 어제 하루 7천여 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อยากไปมากๆ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ด้วยภาวะเศรษฐกิจเมืองไทยเป็นอย่างนี้ต้องไปที่เกาหลีเท่านั้นนะครับ 올해 한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태국인들은 2만 4천여 명. 1차 한국어 시험에 이어 2차 기능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서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태국 근로자는 성향이 굉장히 차분하고 성실해서 한국의 사업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전에는 마땅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경쟁률도 3대 1까지 높아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어 시험의 통과 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 인력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취업 희망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들도 교실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태국에만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100여 곳이 넘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정도 막 공부하고 하루에 어휘 50개 정도 외우고. 단기 비자 입국자와는 달리 고용 허가제를 통해 국내 취업한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중국 네이멍구 대초원에서는 아주 진기한 대회가 열립니다. 몽골족들이 모여서 유목민 올림픽으로 불리는 라다무 대회를 열고 말 타고 활 쏘는 능력을 견주는 건데요. 칭기즈칸의 후예들을 김명주 특파원이 찾아갔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네이멍구 대초원. 수십 마리의 경주마들이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코올리게 시절부터 말을 타기 시작한다는 몽골족들. 몽고말 발원지에서 온 힘을 다해 채찍을 휘두르며 선두 다툼을 벌입니다. 8、9岁的时候就开始，蒙古族是马背民族，从他这个日常的生产生活方式，它是离不开马。 우락이라는 뜻의 나다무 대회는 매년 여름 열리는 몽골족 체육대회입니다.
중국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도 네이멍구 자치구 각 지역마다 1200여 년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나다무 대회 경마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키 140cm 이상과 이하 경기로 구분됩니다. 나이도 1살부터 5살까지 동갑들끼리만 경주 실력을 겨룹니다. 대초원 한쪽에선 몽골족 전통 복장의 군사들이 연신 활시위를 당겨댑니다. 1인당 5발을 쏘는데 칭기즈칸의 후예들답게 대부분 30m 거리 관역을 명중시킵니다. 征服这个世界的这个军区的这种器材，可汗那个成吉思汗也是这个职业，也是就是这个牛角弓，所以就我非常尊敬这个。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나다무 대회 후반부에는 몽골족 전통 씨름 경기도 열릴 예정입니다. 非常的刺激啊，挺有意义。这个游牧民族的文化非常喜欢，因为每开这一次来一次。 몽골족이 이룩한 대초원의 향연은 중국 내 모든 민족이 함께 즐기는 관광 자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 다마오치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배우 마동석이 마블 영화에 출연합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코미콘에서 내년 11월에 개봉하는 영화 이터널즈에 마동석이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출연하고 길가메시 역을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터널즈는 초능력과 불사의 몸을 가진 이터널 종족에 관한 이야기로 마동석이 맡은 길가메시는 초인적인 힘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이날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등 다른 영화의 개봉 일정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10대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프랑스에서 노르망디의 자유상을 받았습니다. 툰베리는 스웨덴 정부에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며 1인 시위를 해서 화제가 된 인물인데요. 툰베리는 수상 소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2만 5천 유로의 상금을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 4개의 기후정의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성이 말에 올라탄 선체로 열차 플랫폼을 돌아다닙니다. 이어 말을 탄 또 다른 남성도 승객들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배회하는데요. 말과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이들을 보고 사람들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프랑스 파리의 한 극장이 주관한 공연으로 행복한 상봉과 고통스러운 이별 등과 같은 기차역에서 느낄 수 있는 풍부한 감정을 연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죠. 100년의 세월, 강산이 10번 변한다는 시간인데 그 사이 우리 영화가 그려내는 여성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평론가의 시각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딜 나가다니요? 이리 서서 나가지요. 왜 나가는 게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일제강점기 영화 미몽입니다. 당시로선 여성 묘사가 파격적인데 일탈을 꾀한 여성은 결국 파국을 맞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한국 영화, 그 속에서 여성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져 왔을까? 아주머니한테 일러줄까 보다. 두 사람이 욕망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나서려는 여성도 있긴 했지만 청순 가련하거나 아니면 타락해서 처벌받거나 둘 중 하나의 묘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성의 의지, 본능,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들은 어김없이 나쁜 여자로 응징의 대상이 되거나 뭐 이상한 여자, 위험한 여자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습니다. 여성 배역에 입체적인 숨결이 부여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들어섭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어 기존의 사회 관습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과거의 어머니상을 과감히 뒤집는 등의 변화도 시도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 영화의 주류는 조직 폭력배나 경찰 등 중심의 남성 서사입니다. 지난해 서울 독립영화제 초청 장편 영화 중 여성 감독 작품은 전체의 44%, 이보다 규모가 큰 부산 영화제는 39%, 이 수치가 주류 상업 영화로 가면 13%로 줄어듭니다. 이른바 큰 판일수록 여성 인력의 진입이 어렵다 보니 여성의 관점에서 본 여성 묘사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영화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어떤 한정된 여성의 모습만 봤을 때 실제로 실존하는 여성들의 존재도 그렇게 한정지어 버리는 것 아닐까.
여성 캐릭터를 통해 다시 보는 한국 영화 100년 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내일은 고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친서민적이었고 노동자 편에 섰던 그의 삶을 추모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고인의 인터뷰와 연설문 등을 모은 추모집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신간 소식 문화부 김석 팀장이 보도합니다. 용접공으로 시작해 노동운동에 뛰어든 늦깎이 정치학도. 2004년 국회에 입성하며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고자 했던 정치. 고 노회찬 의원 1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려는 이들이 펴낸 추모집입니다. 생전 인터뷰와 지인들의 회고담, 국회에서 읽어내려간 연설문을 통해 고인이 꿈꿨던 정치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단 시대의 현실을 그린 소설 광장으로 한국 문학의 거대한 봉우리로 우뚝 선 소설가 최인훈. 타계 1주기를 맞아 거장으로 불린 소설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한 딸이 아버지를 추억하고 회고한 기록입니다. 딸이 떠올리는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최인훈이란 인물의 새로운 면모와 마주치게 됩니다. 낡은 책더미에서 뜻밖의 보물을 찾아내는 기쁨에 빠진 한 고서 수집가의 문화재 추적기입니다. 숨은 증거를 쫓듯 고서의 비밀을 추적해가는 모험담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국립전북대학교가 교수들의 잇따른 비위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비리 진상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대리 출제시키고 개인적인 허드렛 일까지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대의 한 교수. 또 다른 교수는 고등학생 자녀를 자신의 연구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놓고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게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에 음주운전, 제자 갑질 등 교수들의 일탈은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며 급기야 총장까지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태도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공공성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의 이딴 비위와 일탈로 대학 전체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젠 그 자부심이 부끄러움이 되어 남들 앞에서 전북대학교에 다닌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 대표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밝히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교수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본부는 비리 교수를 보직 해임과 동시에 더 이상 우리 대학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파면하라.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를 꾸려 교수들의 비위를 더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한 탄소 포인트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을 넘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가입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4년 전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한 주부 이메란 씨는 에너지 절약이 이제 몸에 뱄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멀티탭 전원은 모두 끄고 집안 전등도 효율적인 LED 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해 해마다 2만 원 넘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주부로서 저희가 또 환경에 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작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 임 씨처럼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한 가정은 대전에만 9만여 가구, 충남도 7만 5천 가구나 됩니다. 6개월마다 과거 2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최대 5만 원 넘게 돌려주는데 올 상반기에만 1,200만 킬로와트가 넘게 절약됐고 1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가 지급됐습니다. 소정의 상품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멀티잭을 드린다든지 또 텀블러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물을 드리기 때문에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기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구청마다 기부를 희망한 참여 가구의 인센티브를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역복지센터에 지정 기탁하는 겁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세대의 기부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LED 교체, 그다음에 미세먼지 방진 방충망 그리고 냉풍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이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고 기부까지 하는 일석삼조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슈퍼 한우가 탄생했습니다. 175cm의 키의 몸무게가 무려 1,200kg이 넘는다는 초대형 한우. 최선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몸무게 1,261kg, 175cm의 키에 체장 280cm. 충북 음성의 한 농가에서 키워진 이 한우는 생후 40개월로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슈퍼 한우입니다. 지난해 나온 충주의 슈퍼 한우보다 27kg이나 더 무겁습니다. 하루 최대 15kg의 사료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보통 30개월 정도면 체중이 정점에 이르는 일반 한우보다 10개월 이상 더 성장한 셈입니다. 이제 얘하고 이제 같은 개월용 된 애들이 이제 출하했는데 얘는 유독 거기서 이제 골격이 더 크고 그래서 얘는 더 오래 사육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판단이 서갖고 그때부터 이제 더 오래 사육을 한 거죠. 지난 2010년 횡성을 시작으로 생체중 1,000kg 이상 슈퍼 한우는 이번이 7번째. 암소 개량 효과와 양질의 사료 공급 등 사양 관리가 슈퍼 한우 탄생의 비결입니다. 어미소의 개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나머지 50%의 우수한 종자로부터 또한 받게 되었으며 해당 농장주의 세심한 사양 관리로 이러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충북에서 잇따라 슈퍼 한우가 탄생하면서 우량종 연구와 개통 번식 등 한우 명품화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선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구간이 많은 월요일은 더욱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행복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이후까지와 여의교 남단에서 63빌딩 지날 때까지 정체며 개화동길도 김포공항 방향 행주대교에서 개화교 이후까지 1-20km 내외 속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북부간선도로 원릉교 모습입니다. 도심 안쪽으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부근까지 지체와 정체며 그 밖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토평에서 강일나들목 이후까지 지체와 정체되는 가운데 정체 행렬이 점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상암동 MBC 광장 앞에 저녁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규모가 제법 큰 집회 후 디지털 미디 시티 앞까지 주변도로 행진으로 혼잡이 예상되며 경부고속도로 잠원나들목 부근의 도로 포장 공사로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검찰을 이끌 윤석열 검찰총장 호가 이번 주 공식 출범합니다. 오는 25일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호는 곧바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이 무려 5기수를 뛰어넘은 초유의 검찰 개혁 작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서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다소 희석되긴 했지만 차기 총장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여전합니다. 검사 윤석열의 존재를 알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2013년도 발언은 윤 차기 총장을 만든 밑거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차기 총장 앞에 놓인 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비굴했던 정권의 신여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일입니다. 신뢰회복의 지름길은 따로 없습니다. 수사 대상자 선정부터 수사 과정,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관행을 묵묵히 쌓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풍을 막아내는 검찰총장의 결기와 소신, 의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발표될 검찰 인사는 검찰의 개혁 의지를 읽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자신이 발탁된 것만큼이나 파격적인 인사, 독립적인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해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느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수부 검사 윤석열과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 강골 검사 윤석열의 기계와 초심은 결코 달라져선 안 됩니다. 국민의 겸손하고 권력에 강한 당당한 검찰, 이는 윤 총장으로 상징되는 새 검찰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이자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3분의 2를 채우지는 못해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대일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을 막는 한국당은 신친일이냐고 압박했고 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을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상주에서 올 들어 일어난 내륙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전북 군산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시위가 또다시 열려 반중국 정서를 표출했습니다. 친중파의 소행으로 보이는 무차별 시민 폭행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중복인 오늘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에 내리는 비는 낮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강원 영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